예정된 전쟁, 어, 미중 패권 전쟁 관련돼서 두 번째로 리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500년 동안의 기록을 살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그 결과 주요 국가의 부상이 지배국가의 입지를 무너뜨린 사례 16개를 찾아냈다. 우리는 이 국가 간 경쟁 사례 가운데 12사례는 전쟁으로 끝났고 4사례는 전쟁을 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경쟁을 마주한 상황에서 보자면 그리 안도감이 드는 비율은 아니다.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지금은 보기 드물게 긴 평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개의 신흥 국가와 기존 패권 국가의 그런 경쟁 상황에서 12사례가 전쟁으로 끝났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전쟁이 우리 머리맡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혹은 도래하고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 전쟁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흥국가와 기존 패권국가의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전쟁의 직접적인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구조적 요인들입니다. 그것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경우에 그에 따른 구조적 압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법칙에 가깝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테네인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그리고 현재 10억이 넘는 중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열망하고 있죠.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기존의 패권 국가들은 중국 같은 신흥 국가가 부상을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신흥 국가들은 자신들이 성장하면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감, 패기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면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제 다른 책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현재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자존심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끌고 가는 어떤 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존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경제력이겠죠.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 만일 중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미국 절반에 이르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2배가 될 것이고 그 생산성이 미국과 같아진다면 경제 규모는 무려 미국의 4배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미국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PP로 측정했을 때 중국은 미국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0년에 2%에서 지금은 약 18%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리 피셔에 따르면 PPP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최선의 잣대입니다. 국가 경제의 규모를 비교하는데 특히 잠재적 비교 군사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에서 최선의 잣대는 PPP다. 이 잣대로 항공기, 미사일, 선박, 항해사, 항공조종사, 드론, 군사기지 등의 군비를 한 국가가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 이때 자국 통화로는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PPP가 중요한데 PPP 기준으로 중국이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싱가포르의 국보라고 할 수 있죠. 리칸유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과 점증하는 구매력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기네 경제 시스템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결국 일본과 한국 역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나라들을 흡수하고 있다. 커져만 가는 중국 경제의 진동에 맞서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리칸유는 굉장히 통찰력 있던 지도자로 평가가 되고 있죠. 이러한 리칸유의 이야기이니만큼 쉽게 흘려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상황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테네는 누가 보더라도 국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알 정도가 되었으며 급기야는 스파르타의 동맹국들까지 침략하기 시작했다. 스파르타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아낼 수 없다고 느끼고 이 전쟁을 시작하여 공격에 전력을 다하기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테네의 힘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이 모든 상황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애초에 아테네인들이 마음껏 국력을 기르도록 내버려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의 힘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할 때 아예 싹을 잘라버리지 않고 그 힘이 2배로 커질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지요. 이 대목에서 저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오버랩됩니다. 이제 한 달 전이었네요. 2달 전이었네요.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미국이 만났을 때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큰 소리를 쳤죠. 그때 미국에게는 그것이 큰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아마도 가능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력을 제외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은 이 책의 주제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익 있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근본적인 원인은 신흥 세력과 지배 세력 간의 구조적 긴장이 얼마나 깊은가에 있다. 이런 경쟁이 두 나라를 잇따른 교착 상태에 빠뜨림에 따라 서로의 정치 구조 안에서 가장 열성적인 목소리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자존심이 더 강해지며 상대국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은 점점 더 강해진다. 그리고 전쟁으로 이끈 세 가지 주요 동인, 이해관계, 두려움, 명예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기존 패권 국가가 갖기 쉬운 감정이겠죠. 명예라는 것은 뭐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신흥 패권 국가가 좀 더 갖기 쉬운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나를 존중해달라. 이제 나도 컸다라는 감정인 거죠. 그리고 물론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더없이 단순하다. 국가 안보를 논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기준은 국가의 생존과 다른 나라의 강요 없이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런 갈등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만이죠. 중국은 대만을 주권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미국과 중국을 전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테네의 끝없는 팽창이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을 잠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스파르타는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고 느꼈고, 따라서 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지배 세력의 두려움은 종종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 위험을 과장하게 만든다. 반면 새로 부상하는 세력의 자신감은 가능한 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해관계, 경제나 혹은 주권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그리고 두려움, 명예,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유념하고 있으시면 좋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 사례를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영국과 독일이 이제 부딪혔을 때 독일이 신흥 국가였고 영국이 기존 패권 국가였죠. 이때 영국은 많은 지배 세력들이 전형적으로 느꼈던 불안에 시달렸고 독일은 많은 신흥 세력들이 느꼈던 야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유럽 전역에 전쟁이 터지기 불과 며칠 전에 처칠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모든 게 파국과 붕괴를 향해 가는 것 같소. 광기의 물결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일종의 멍한 가수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한 지도자가 전쟁을 막기에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는 것, 그 상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죠. 크로는 독일의 의도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역량이라고 결론지었다. 독일에게 가능한 해군력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해군을 만드는 게 현명한 일임은 분명한 상황이었다. 의도 같은 것은 상관없고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질 것이냐,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질 것이냐 계속 따져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도라는 게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는 상대방의 최대치의 역량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할 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의 경제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력, 해군력, 군사력, 그리고 주권 문제, 이게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의 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심각한 해를 입혀 다른 강대국들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면 영국이 독일을 공격하는 일만큼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 중국의 전력, 그러니까 전체 군사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일부분의 군사력만 대항을 해도 중국은 여러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그 나라를 중국을 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전력을 다해서 일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 대목을 보면서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3부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3부를 읽으면서 생각보다 전쟁으로 가는 경로가 너무도 많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물리적인 전쟁이야 라는 생각은 평화의 저전 아니란 생각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파국적인 전쟁들이 긴 평화의 시대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전쟁이 일어나기에 굉장히 쉬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사소한 일로 맞부딪혔을 때 그 일이 거대한 전쟁으로 화할 수 있는 정신적인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패권을 설계한 대통령 루즈벨트의 말과 생각을 더듬어 보면서 미국의 정신 안에는 호전적이면서도 개척자 같은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척한다라는 것은 미국 아닌 곳에서 교화시킨다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에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모든 위대하고 영매한 민족은 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치열하게 싸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설령 다른 것을 전부 가지더라도 이를테면 상업, 군미용, 과학, 예술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최고의 위치에 올라설 자랑스러운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 역시 개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겁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을 걸고 이겨야만 하는 힘겨운 경쟁에서 몸을 사리고만 있다면 결국 우리보다 더 대담하고 더 강한 민족들이 우리 앞으로 치고 나가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헌팅턴은 미국을 선교국가라고 불렀다. 서양에 속하지 않는 민족들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정부의 권한 제한, 인권, 개인주의, 법의 지배 같은 서양의 가치를 실천하고 이런 가치들을 자신들의 제도 속에 구현해야 한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라고 헌팅턴은 묘사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적인 조건 안에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또한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만만치 않죠. 베이징이 이웃에 대한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국경을 접한 나라들에 대한 태도가 전에 없이 단호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루스벨트가 카리브해에서 했던 행동들의 메아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시진핑 주석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단어는 중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은 다른 경쟁 왕국들 사이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의 아래로 자신을 위게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국 정치는 국내적으로 유교적인 질서, 즉 계층을 구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키신저는 이제 페어뱅크로부터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교적 가르침에 깊숙이 깔려있는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경멸, 중국에서 군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 중국의 국제질서 개념은 국내 통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국제관계를 국내에서 천명한 사회적 정치적 질서와 같은 원칙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페어뱅크는 중국 문명 깊숙이 자민족 중심주의와 문화적 우월주의가 깃들어 있어 중국 문명의 모든 의미 있는 인간 활동 가운데 최정상에 있다고 본다고 가르쳐줍니다. 중국 황제는 전 세계의 정치 서열에서 맨 꼭대기에 있다고 상상하고 인식되어 다른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전부 다 이론상으로는 가신 취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국제관계도 위계로서 파악을 하는데 그 위계 안으로 들어오면은 사실 물리력이라든가 군대를 사용하지는 않는 전통이 있다라고 중국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선 중국은 근거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통치를 하고 미국이 세워놓은 세계 질서가 중국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 말인즉슨 중국은 그런 체제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민족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목표 10억 중국인들이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뭐라 하더라도 서양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딱 들어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민족주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해온 토착적인 개념인 것이죠. 공산당은 마르크스를 버리고 시장을 택한 이후로 천천히 정당성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당은 일본과 서양의 손에 굴욕당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방법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결속감을 만들어내고 현대 미국과 극도로 다른 중국만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은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중국은 분권화될 것이고 분열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근데 중국민들은 중앙 집권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본인들에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군벌들이 중국의 지방성들을 다 꿰차고 앉아서 중국 인민들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기억이 강렬한 것이죠. 고대에 중국이 분열되면 고생하는 것은 백성들이었고 중앙에서 강력한 지도체제가 자리잡아야 백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리콴유가 관찰했듯이 이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기록을 보면 강한 구심점이 있을 때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을 누렸음을 알게 된다. 구심점이 약해지면 군별 세력들이 지역을 나누어 차지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필요하고로 보는 강한 중앙정부 같은 것은 중국인들이 볼 때는 국내외의 질서와 공공선을 증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의 잣대로 중국에 적용해서 막연하게 전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은 중국의 나름의 고유한 역사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역사 위에서 구현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지도체제라든가 그런 고유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시진핑은 정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시스템이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원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서양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유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중국은 오늘날 고속기차, 태양에너지, 슈퍼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선두에 서게 된 데서 보여주었듯이 필요하다면 10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에도 전념해서 자원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체제가 사실은 자본주의, 집중화된 자본주의 체제로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러한 체제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질 문명의 충돌이라는 과정에서 이 정신적 조건들이 사소한 사건들을 어떻게 큰 전쟁으로 중복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쉽고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믿지 말라. 이것은 새로운 길을 찾아 향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앞으로 만날 조류와 허리케인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격이다. 전쟁을 향한 충동에 굴복하는 정치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단 신호가 떨어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은 더 이상 정책의 주인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사건들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전쟁은 우발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다른 어떤 인간 활동도 우발성이 차지하는 공간이 이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은 모든 환경의 불확실성을 늘리고 일의 진로를 모조리 흐트러뜨려 놓는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발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필연적인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과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1950년에 미국 군대가 북한군을 중국 국경 근처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1969년에 소련도 중국이 핵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나라, 즉 소련이죠. 소련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사소한 국경 분쟁에 대응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를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적 앞에서도 절대 위축되지 않으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물며 중국은 50년 전, 6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국가입니다. 중국의 주권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50년에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마오는 처음에는 역풍을 우려해 공격에 반대했다. 그러나 우연한 사건들 탓에 지도자가 차악과 최악의 위험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단 군사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오해, 계산착오, 얽히고 설킨 관계 등으로 애초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범위의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저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우위에 있었는데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 게임에서 지면 겁쟁이가 되고 동맹국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두 강대국이 수모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양보를 하는 쪽은 야금야금 옆으로 밀려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없는 전략적 갈등 상황은 필연적으로 위험 감수 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소름 끼칠 정도로 크다. 현재 미국과 동맹국의 전함 및 전투기는 중국의 전함 및 전투기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군대가 자국 해군이 수행하는 작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맞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일본과 필리핀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는 셈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우발적으로 전투를 치르거나 전쟁을 치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전통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도 전쟁에 관한 한 호전적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죠. 그래서 이런 가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30억 달러짜리 구축함을 침몰시키고 미국 선원 수백 명을 죽게 만든 사태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다. 중국과 전쟁까지 가게 될까봐 조심하면서도 백악관 상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 부서진 배와 자초된 미국 선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케이블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군함을 자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전 세계의 영상으로 송출이 됐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백악관이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타이완을 도울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미국 시민들은 또 다른 전쟁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 대신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는 영향권 내에 있는 해상을 오가는 상업 선박들을 호위하겠다고 제안한다. 지지는 하되 싸우려는 의도는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호위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전함들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사건은 그 즉시 1000명 이상의 미국인 사망자를 만들어내고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가상 시나리오인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이죠. 또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의 한 극우 민족자 집단이 작은 민간인 배를 타고 생각으로 향한다. 중국은 신속하게 반응한다. 일본 시위대를 체포하고 이는 곧 연쇄 충돌로 이어진다. 인민해방군의 해군과 일본 해양자위대 모두 이 지역으로 전함과 전투기를 투입한다. 미국은 일본의 요청에 전적으로 응하여 지금 분쟁 지역인 섬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그쪽으로 공군을 파견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 중국을 적으로 돌려 팽팽한 긴장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도 일본을 만족시킬 보다 절제된 방식이 있을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를 보면서 평화 시나리오를 이제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15세기 말 전쟁에 있어서 신대륙을 놓고 벌어졌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경쟁은 전쟁까지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교황이 개입을 해서 두 나라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제3자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경쟁 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는 적용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 둘을 중재할 더 큰 국가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과 일본이 싸움에 붙었을 경우에 미국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에게 적당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 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죠. 통일 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더 큰 경제, 정치, 안보 제도에 단단히 묶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로가 출범을 하면서 이런 경쟁 혹은 충돌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방법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접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면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각오하는 것이 불가능할 시나리오로 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경제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대 영국의 20세기 초 싸움을 봤을 때 미국이 영국을 넘어섰을 때 영국은 오버하지 않고 잘 대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의 차이가 역력했기에 미국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차라리 미국의 힘을 인정하고 경제적 물적 자원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국이나 미국이 한 발 물러서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아마도 힘의 역력한 차이일 것입니다. 힘이 비등할수록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열쇠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능수능란한 정치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낸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문화적 공통성이 갈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적 공통성은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게 없죠. 그래서 아싸리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것이 전쟁으로 가지 않는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역력한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 대 미국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소련 대 미국의 싸움을 복귀해보면 이 싸움이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국가가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 피해가 엄청날 것이 자명하기에 서로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물리적인 전쟁은 불가능하고 물리력을 제외한 정치, 외교, 경제 같은 분야에서 모든 힘을 다해 상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냉전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리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도 핵미사일이 있고 미국은 뭐 엄청나게 많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면전으로 치달리는 것에 대한 제약 요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근데 나머지 이제 경제적인 거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소련과 미국의 싸움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핵무기와 충분한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싸움은 어려울 것이고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싸움은 상대방의 경제를 자신에게 얼마나 종속시키느냐 혹은 자신들의 경제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올리지 않은 여유가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물론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영기업들을 부도나도록 방치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0장으로 가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14억 인구의 5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명이 극적인 부활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해결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조건, 그것도 한 세대 내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장기적인 조건이다. 리카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포용하되 견제한다는 이중 전략을 두고 두 가지 결점을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중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까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중국에서 중요했던 이유를 상기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중국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장하지 서방의 명예회원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용하라, 힘을 빼놓아라, 장기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하라, 관계를 다시 정립하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면서 두 번째 선택지, 힘을 빼놓아라를 시행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관계를 다시 정립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중국을 분열시키고 베이징 체제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전략의 하나로 티베트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못할 이유는 또 뭐겠는가? 틀림없이 중국은 이런 계획에 난폭하게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지를 처음부터 배제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각종 독립운동을 지지해온 미국의 경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셈이며 이 경우에 미국이 지니고 있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 모든 걸 다해서 붙는다면은 미국이 아직까지는 유리하죠.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경제력과 문화적 유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의 차이가 나더라도 대만이나 티벳 같은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이죠. 머리를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